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주제를 가지고 왔네요. 바로 실습생 지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습생이 센터에 처음 오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공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죠. 아이들은 새로운 얼굴을 보면 눈을 반짝이고 어떤 아이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하지요. 선생님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이번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센터와 잘 맞을까? 그런데 이런 설렘도 잠시 며칠만 지나면 현실적인 고민들이 고개를 들죠. 실습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맡겨야 할지, 아이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건 아닌지, 혹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진 않을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죠. 실습생은 분명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주는 어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생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실습생이 센터에 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바로 공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고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에너지가 높아지기도 하죠. 어떤 아이는 실습생에게 먼저 다가가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실습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럽죠.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선생님들께 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첫 며칠은 주로 관찰하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센터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찰 단계가 너무 길어지면 실습생이 실제로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업무에 투입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습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속도 조절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생깁니다. 실습생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고 너무 적게 맡기면 실습생이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게다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실습생을 일일이 지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하면 실습생은 방치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은 내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명확한 역할 설정입니다. 실습생이 센터에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첫 주에는 주로 관찰과 간단한 보조 활동을 하고 둘째 주부터는 특정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계획이 있으면 실습생도 안심하고 선생님도 지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중요한 건 첫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센터의 운영 방침, 아이들의 특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안내해주면 실습생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는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피해주세요 라든지 이 아이는 칭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실습생이 센터에 오는 건 단순히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실습 기간의 질이 결정됩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차갑게 선을 긋는 것 같고 거리를 두라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하는 경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틀이에요. 실습생과 아이들 사이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어른에게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경계 없이 행동하기도 해요.
실습생 역시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친구처럼 대하다가 어느 순간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실습생이 아이들과 게임을 하다가 너무 신나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이후에 학습 시간으로 전환할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지시하는 선생님으로 바뀌는 게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역할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선생님의 역할로 여기 있어라는 걸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하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습생과 기존 선생님들 사이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실습생이 저도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요 라며 무리하게 책임을 떠안으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영역이니까 지금은 옆에서 보조하면서 배우고 다음번에 내가 주도해 보자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건 실습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계는 감정적 거리입니다. 실습생들은 종종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적으로 깊이 이입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데라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고 소중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소진되기 쉽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습 중간중간 감정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오늘 어떤 상황이 가장 인상 깊었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습생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조물이죠. 실습생과 센터, 실습생과 아이들 사이에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습생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습생의 경험 수준, 실습 기간, 센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몇 가지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찰 가능한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선생님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센터의 운영 방식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숙제 지도 시간에 내가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유심히 봐줘.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안내하면 실습생은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고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둘째, 보조 역할을 경험하게 하세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 전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술활동 시간에 재료를 나눠주거나 독서 시간에 아이들 옆에 앉아서 책 읽는 걸 도와주는 시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실습생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익히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작은 책임을 점진적으로 부여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간식 시간 때 내가 한번 진행해 볼래? 처럼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책임을 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전 준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해봐.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해주면 실습생이 안심하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수할 기회를 주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수는 최고의 학습 도구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실수는 미리 예방해야 하지만 작은 시행착오는 오히려 권장해야 해요. 실습생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경험을 통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제공하세요. 잘했어 보다는 아까 민수가 산만해졌을 때 내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걸어준 게 효과적이었어. 그런 개별적인 접근이 집단 활동에서 중요하거든이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습생은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왜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이해하게 되고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습생에게 일을 맡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과도한 업무 부담입니다. 바쁜 센터 일정 속에서 실습생이 왔으니 이것도 저것도 시켜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습의 목적은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실습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해서 맡겨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행정 업무의 경험입니다.
많은 실습생들이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문서 작성, 보고서 정리, 계획서 작성 같은 행정 업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습 기간 중에 이런 영역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나중에 현장에 나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실습생에게 일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업무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네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해도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네요. 이 과정을 통해 실습생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천적 지혜를 배우게 되네요.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감정 관리가 가장 큰 도전이네요. 특히 지역 아동센터처럼 취약계층 아이들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실습생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네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방치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를 보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실습생은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네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소중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소진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감정에 휩쓸리면 객관적인 판단을 잃게 되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짧게라도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땠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 라고 물으면 실습생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네요. 이때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실습생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공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전문가로서 대응하는 것을 구분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내가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라고 물으며 감정에서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습생이 아이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아이에게 유독 애정을 쏟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선물하거나 센터 밖에서도 만나고 싶어 하는 시기예요. 이럴 땐 명확하게 경계를 알려줘야 합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해. 한 아이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실습생은 감정적으로 너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덤덤하게 대하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할 때는 당연히 감정이 움직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를 위해 감정일지를 쓰도록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실습이 끝난 후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반성적 실천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실습생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는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습생에게 폭언을 했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디브리핑을 해줘야 해요. 방금 그 상황이 너한테 충격적이었을 거야. 괜찮아? 라고 물으며 실습생의 감정을 확인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감정 관리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습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성찰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선생님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실습생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 실습생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습 기간의 마지막 날은 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실습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잘 해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또 올 거예요? 라고 물으며 서운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잘 가요 하며 담담하게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고했어, 잘 가로 끝내지 말고 실습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성장했어.
처음엔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떨렸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해주면 실습생은 자신의 성장을 실감하게 되네요. 또한 실습생이 잘한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문서 작업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 현장에서는 기록이 정말 중요하거든처럼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피드백은 실습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습생을 보내고 나면 선생님들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 실습 지도를 잘했을까? 실습생에게 충분히 배움의 기회를 주었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실습 지도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느냐이고 실습생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느냐예요. 실습생 지도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상호 배움의 과정입니다. 선생님도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게 되고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질문을 받으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 자신도 성장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실습생은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실습은 긴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 실습생이 안전하게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실습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거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요즘 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며 실습생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실습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배우는 시기니까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이런 허용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실습생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더 과감하게 시도하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실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습생이 나중에 현장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습 지도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멘토로서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연결이 사회복지 현장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도 실습생과의 이별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아이들은 실습생이 떠나는 걸 또 하나의 상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마지막 주쯤에는 아이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면 실습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가야 해.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라고 미리 알려주고 아이들이 감사 카드를 만들거나 작별 인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실습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 함께 성장하는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요. 이 거리감을 잘 유지할 때 실습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관계를 경험하며 선생님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늘 바쁘고 때로는 지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건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현장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습생에게 건넨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10년 후 그 실습생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실습 지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진심을 다해 함께하려고 노력하세요. 실습생이 실수했을 때 따끔하게 지적하되 따뜻하게 격려하고 잘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세요. 그게 바로 좋은 실습 지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현장에서 실습생을 맞이하고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생과의 관계 설정, 업무 배분, 감정 관리, 그리고 마무리까지 고민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한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전체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는 모든 현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